자,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AI ethics 관련 세계적 동향과 대응 방안입니다. 조금 내용이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인공지능과 로봇 쪽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모럴 에이전트 개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로봇윤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혹은 뭐 헌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헌장을 작년 3월에 제정 작업을 했고 8월에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로봇윤리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발표의 내용 크게 세 가지가 되는데요. 자, AI가 왜 에틱스를 가져야 되느냐, 왜 도덕성을 가져야 되느냐. 사실 사람도 도덕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뭐 끔찍한 사건들이 늘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AI에게 왜 우리는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렇죠? 첫 번째 주제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에 또 발맞춰서 전 세계적입니다. 글로벌이죠. 전 세계적으로 AI ethics 관련된 원칙과 가이드라인들이 지금 이제 한참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경쟁처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또 개발과 관련되실 텐데 또 개발자, 저도 사실은 AI 개발자 입장이고요.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투명성, 책임성, 이것이 가장 공통적, 혹은 이제 데이터, 그다음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비차별성. 사실은 그런 키워드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AI 개발자 입장으로서 혹은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 그렇죠? 혹은 사용자 입장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항목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도록 그 각 단계에서 개발이나 사용 단계에서 혹은 설계 단계에서, 그렇죠?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같이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은 이런 원칙 자료들은 사실 저도 홈페이지 사이트 알려드렸었는데 찾아가 보면 굉장히 뭐 잘 나와 있고 보고서들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보시면 영어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정말로 이 트랜스페런시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시면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AI가 왜 도덕성을 가져야 되느냐. 자, 여기 뭐 AI 전문가들이시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역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는 소프트웨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각이라든지 학습, 추론, 이해, 기억, 이런 지적인 능력을 그 인공지능이 갖춰야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또 기본 지능에도 뭐 계획과 문제풀이, 탐색, 지식 표현, 불확실성, 이런 것들 있죠. 특히 뭐 네이버의 지식인 같은 경우 지식 표현이 굉장히 이제 최강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불확실성에 대한 역시 사람 수준의 아주 적절한 대처 능력이 AI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코드를 다 짜 놓을 수가 없죠. 모든 규칙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이제 대화를 할 때 사실 규칙 베이스로 대화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사용자의 어떤 액션이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추론과 분류도 AI의 아주 중요한 그 분야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딥러닝, 이 신경망 기계학습의 그 계보를 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의 뭐 영상, 음성 인식, 합성,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뭐 에이전트 로봇, 이런 부분들이 이 네 가지 큰 카테고리들이 다 잘 어느 정도 그 성능을 보여야만 우리가 정말 휴먼 레벨 AI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잘 아시겠지만 요 ILS VRC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그 전에 2012년 전에는 기존의 어떤 피처를 이용한 영상 인식 방법을 이용해서 이 140만 장의 사진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2012년 전에는 한 25%까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건 인식 오류죠. 오류인데 2012년에 그 알렉스넷이 나오면서, CNN 기반의 알렉스넷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이 인식 오류가 감소를 하더니
이제 한 2015년쯤에 레즈넷이 나왔을 때는 인간의 인식 그 오류인 5%보다 더 낮은 3.57%의 이런 인식 오류가 나왔죠. 거의 인간의 사진 판독 능력을 이제는 능가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인 어떤 그 역량을 보여주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CNN 같은 경우 이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어떤 사진이 있을 때 어떤 피처 맵을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제 컨볼루션에서 서브 샘플링하고 또 컨볼루션하고 서브 샘플링하고 하면서 이러한 그 결과적으로 이 고양이 사진이 있다면 처음에는 이 부분의 특징을 추출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취합을 해서 통합을 해서 나중에 전체 고양이 특징을 추출하는 것. 그것이 이제 CNN의 가장 큰 이제 원리죠.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알렉스넷 같은 경우, 그 다음에 VGG, 구글넷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레즈넷까지 보시면은 이게 152층까지 지금 쌓였죠. 2014년인데 아마 최근엔 더 복잡한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레즈넷 같은 경우 상당히 성능이 좋아서 150층의 복잡한 구조지만 엔드 투 엔드라고 해서 이 결국 이 수많은 삼라만상의 그 어떤 객체들을 혹은 뭐 사람을 잘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 피처들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내다 보니 성능은 좋은데 가끔씩 오류가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뭐 해보셨겠지만 그죠? 예를 들어서 사진을 어떤 아이돌 스타들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 인식을 했더니 실제로 이 신발끈이 얼굴로 인식되는 그런 케이스도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복잡한 구조가 너무 복잡한 구조가 있을 때 이게 잘 워킹 100%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모든 상황에 대해서 100%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오류가 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고민인 겁니다, 사실. 만약 이게 100%면 뭐 에틱스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100%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safety critical 시스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그렇죠.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내년부터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만들고 계신 또 전문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딥러닝의 구분은 뭐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서 이 결국 이 답을 알고 있는 경우와 답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알파고 2016년에 알파고 이후로 굉장히 어떤 큰 관심과 또 더 큰 발전, 그 다음에 이 적용 분야의 확대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응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자, 컴퓨터 비전 쪽에 그다음 패턴 인식 쪽 해서 동영상 설명하고 뭐 번역이라든지 우리 텍스트 이해, 음성 영상 합성, AI 스피커까지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그 시장이 커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과 로봇공학, 이제 이 로봇 쪽으로 특히 이제 이 브레인레스 로봇, 그죠? 5G 기반으로 한 그런 쪽에 어떤 확장도 지금 굉장히 큰 분야고요. 예술 쪽,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예술 쪽, 그리고 또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바둑에서 AI가 이제는 아주 뭐 인간의 능력을 이제 따라잡거나 앞서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거는 Obvious라는 이제 AI 소프트웨어인데 실제 5억의 경매가 됐어요. 크리스티 경매에서.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는 인간의 어떤 예술적 취향까지 이제 이해를 이 AI가 학습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금융, 산업 해서 특히 요즘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런 쪽 의료 쪽도 지금 굉장히 지금 크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그 기술에는 명과 암이 있죠. 근데 이제 논란이 조금씩 되는 AI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특히 네이버 같은 그런 글로벌 회사에서 굉장히 뭐 그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AI가 요즘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AI가 먼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지원자를 쭉 이제 1차 필터링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서 실제 면접하는 동안 동영상, 그다음에 만약 생체 인식까지, 생체 정보까지 받으면 이 사람의 어떤 정서적 반응, 그죠? 어떤 또 문제를 줬을 때 문제 해결 능력,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점수화를 해서 인간 면접관에게 참고 자료로 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요, AI가 이제 우리의 어떤 노동, 그죠? 노동의 권리죠. 노동의 권리에도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콤파스라고 미국의 노르스 포인트사에서 만든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 어떤 그 범죄를 저질러서 피고인이 법정에 서서 나중에 판결을 해야 되죠. 뭐 형량을 판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재범할 확률이 얼마나 높으냐 이것을 AI 이 콤파스라는 AI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참고를 하죠. 이 인간 판사들이. 그래서 좀 논란이 된 게요. 특히 이 한 100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 사람의 뭐 성별, 연령, 인종, 사는 곳, 그다음에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사람이 한 범죄 기록, 이 사람의 범죄 기록 다 취합해서 그런 빅데이터를 취합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 백인이죠, 그죠? 백인은 이 사람 실제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람 그냥 시민입니다. 흑인 시민. 그래서 실명이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 사람 실제 범죄자고 이 사람은 무고한 시민인데 범죄할 확률이 하이 리스크 흑인이 10으로 나오고요. 이 백인이 3점으로 나왔어요. 낮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편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편견. 이게 사실은 왜냐 사실 수집된 데이터들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흑인들이 백인보다 더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데이터의 편향이라고 표현하죠. 편향이 이렇게 녹아들어서 자연스럽게 이 빅데이터 혹은 이 AI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실제 오류도 일으켰죠. 뭐 너무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이 구글의 포토 앱이죠. 포토 앱이 결국 이제 찍은 사진의 그 뭐 객체라든지 혹은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 여자친구 이걸 올린 사람이 내 여자친구를 고릴라로 인식했다 해서 막 굉장히 화를 내고 구글에서 사과를 하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정을 하겠다. 결국 그겁니다. 데이터의 비율이죠, 그죠? 비율.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 이 수집한 데이터들, 이 포토 앱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들이 백인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죠? 훨씬 많아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죠. 우리 입장이 실수지만 AI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그죠?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한 건데. 그 다음에 2016년 3월에 말에 테이라는 그 챗봇입니다. 저희도 사실 챗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챗봇이 이제 MS에서 이제 딱 출시가 되었는데 16시간 만에 정말 엄청난 그런 끔찍한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막 욕도 써가면서 심지어는 뭐 나는 히틀러를 좋아한다, 뭐 히틀러가 옳았다, 혹은 뭐 그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막 심한 말을 하죠. 자, 그런 것은 이유는 이게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를 이제 긁어와서 자기 학습을 하는 건데 그 순간 아마 쭉 퍼져가지고 테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좀 극단주의자들의 커뮤니티에 좀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들의 대화를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16시간 만에 셧다운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흑역사로 MS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MS가 왜 이랬을까요? 3월 그해 3월에 구글의 알파고가 엄청난 대히트를 쳤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쟁사인 MS에서는 조금 약간 무리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운 교훈은 챗봇은 언더스탠딩을 할 수는 없다.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정말 히틀러가 누군지 어떤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인간에게 전혀 모른다는 거죠. 즉 인간의 가치를 이 AI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 이야기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이후에 원칙들이 쭉 나오죠. 자, 그리고 요 밑에 그림은 스탑이죠. 스탑. 우리 정지 신호죠. 그죠? 정지 신호인데 장난으로 러브와 헤이트라는 그 스티커를 붙여놨더니 요거를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그 소프트웨어에 넣어서 인식을 하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최저 속도 50km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라는 이야기죠. 스탑인데 이것을 고로 하고 인식을 한 거죠. 단지 이런 누군가가 스티커로 장난을 좀 랜덤하게 색깔 좀 넣어서 장난을 했음에도 왜냐 이런 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그 학습을 할 때. 그래서 어떤 이런 유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것은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하시는 분들 여전히 이제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사람처럼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영상이죠. 워싱턴 대에서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영상 합성 기술이죠. 영상 합성 기술과 정답은 4개 모두 가짜입니다.
발음에 따른 오바마의 입모양, 표정 등을 학습해서 결국 이제 목소리도 립싱크하고 미국 워싱턴대의 한 연구팀은 결국 영상 합성 기술을 정말 현실처럼 해서 페이크 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사실 늘 꾸준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죠. 3D 그래픽을 입혀 실사에 가까운 오바마의 영상을 네,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팬더 사진이죠. 여기에다가 어떤 이런 노이즈를 섞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봤을 때 그대로 팬더죠.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봤을 때 알고리즘이 봤을 때는 얘가 긴팔 원숭이로 바뀌는 거죠. 결국 이렇게 악의적인 노이즈, 인간이 알아챌 수 없는 노이즈를 넣어서 전혀 다른 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면 갑자기 좌회전해라, 뭐 우회전해라, 갑자기 멈춰라 이런 그 이상한 신호를 낼 수가 있는데 자, 또 요거는 노이즈를 섞었을 때 이거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이죠, 서고죠. 자, 그런데 노이즈를 섞었더니 프리즌이 돼버렸습니다. 감옥이 돼버렸습니다. 감옥. 네, 학생들 아마 감옥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이. 자, 근데 단지 이렇게 사람은 거의 구별하지 못하는 혹은 약간 이제 좀 이 잡음이 낀 영상인데, 자, 이런 원래는 세탁기인데 이거를 세탁기인데 이것은 이제 매트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신호, 잡음 신호를 섞어서 정말 이상한 엉뚱한 아웃풋을 이 AI가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2016년에 알파고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면서 특히 이제 앨런 머스크라든지 스티븐 호킹 박사님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면서 이 AI 이런 AI 100% 믿을 수 없는 이런 AI를 로봇에다가 특히 이제 전투 로봇에 넣는 것은 정말 인류의 대재앙이다라고 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써 가시면서까지 경고를 계속 해왔고요. 특히 이제 찬반 양론자들이 많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인류 전체 또 각 분야 전문가의 협력이 이제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제 AI의 설계, 개발, 사용 전 단계에서 이제는 그냥 기업에게 맡길 수가 없다. 왜냐, 기업은 사실 사익 추구가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래서 기업에게만 맡길 수 없고 세계적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좀 뭔가 효력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원칙, 나중에는 스탠다드까지 이제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증, 원칙까지 스탠다드까지 이렇게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보시면은 이런 그 무인 전투 로봇의 드론이라든지 또 이런 그 전함 등의 이런 AI가 접목이 되었을 때 사실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아실로마에서 IJCAI라는 그런 학회를 열고 여기에서 아실로마 원칙 23개 원칙을 발표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분 뭐 앨런 머스크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여러 대표 하사비스도 있고요. 대표 주자들이 있죠. 지금까지는 왜 AI에 에틱스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만 해도 한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요 주제는 이제 ethics principle과 가이드라인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보면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실로마 원칙이 정말 이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의 첫 어떤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실로마 원칙과 또 일본, 한국, 그다음에 중국도 사실 최근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올해 6월달에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IEEE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세계 전기전자 공학자 협회죠. 그래서 IEEE에서 굉장히 몇 년 동안 뭐 전 세계 한 300명 정도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이렇게 다 함께 모아서 같이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Ethically Aligned Design이라고 해서 300페이지짜리 분량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 그 책 열심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세세한 내용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EEE의 내용, 그 다음에 EC, 유로피언 커미션이죠. 유로피언 커미션에서 최근에 에틱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trustworthy AI라는 좀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고 쓸만한 AI가 되겠죠. 이 AI가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전투 로봇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아이를 돌보아주는 서비스 로봇에 이게 케어 로봇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겠지라는 어떤 신뢰성을 가진 AI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세세한 항목들을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줬어요. 사실 만약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따로 또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결국 이제 국가별 혹은 기관별 어떤 인증, 표준 을 통해서 장벽의 역할을 지금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이버에서 혹은 어떤 인공지능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를 EU라든지 미국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자 할 때 이런 그 규정들을 만족시켰는지 예를 들어서 transparency라든지 explicability 설명 가능성 이런 것을 했느냐 맞췄느냐라고 그런 항목들을 다 만족을 시켜야 비로소 수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재미없으시겠지만 좀 사명감을 가지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죠? 유네스코에서도 처음에 최근에 preliminary study라고 해서 이 AI ethics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OECD 잘 아시죠, 그죠? OECD에서도 최근에 거의 같은 시기,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결국 이제 recommendation 권고안, 그러니까 이사회, AI의 이사회의 권고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짧아요, OECD는. 그래서 짧지만 OECD의 그 위상을 아시죠, 그죠? 그래서 더욱 더 이제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이 AI 윤리 원칙, 이건 자율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 규제. 그래서 기업에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 작년 1월에 AI 윤리 원칙을 데이터 윤리 원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구글에서도 그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카카오의 김대원 이사님이 이제 저희 로봇 윤리 그 가이드라인 작성 회의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때 막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투명성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느냐라고 굉장히 좀 이제 불편해하셨어요. 불편하시다가 또 열심히 또 작업을 하셔가지고 기업 내에서 카카오 내에서 또 윤리 원칙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소개하는 이유는 네이버에서도 특히 이제 세계적 추세가 이렇고요. 구글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이런 규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AI는 이런 부분에서 믿고 쓰셔도 됩니다라는 신뢰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실로마 AI 원칙이 아까 이런 IJCAI라는 이제 학술 대회에서 뭐 전 세계 IT 리더, 또 어떤 정치 리더, 그죠?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 뭐 1박 2일 동안 열심히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토론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23가지 원칙들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윤리와 가치에서 10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집대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물론 이제 IEE에서 그 전에 계속 이제 해왔지만 또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IEE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서로 자양분을 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 아실로마 원칙이 중요 이슈들을 골고루 잘 다룬 것 같아서 보통 많이 이렇게 사이테이션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안전, 오류 투명성, 뭐 사법적 투명성. 그래서 특히 사법적 투명성이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 아까 콤파스 예를 보여드렸죠. AI가 어떤 법적 판단에 들어갈 때는 어떤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피고인이 됐는데 형량도 굉장히 높게 한 10년을 만약에 받았어요. AI한테.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10년으로 판정된 건지 AI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실제 피고인에게, 그렇죠? 그것이 이제 투명성입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남일 같지만 혹시 이게 나에게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누구나 다 이런 어떤 설명 가능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책임성, 인간의 가치, AI가 추구하는 가치가 사실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자유, 그러면서도
이 개개인의 어떤 오토노미라고 하죠. 자율성 혹은 자유를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정말 좋은 말들입니다. 그죠? 좋은 말들이에요. 정말로 다 좋은 말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현재 소프트웨어에 구현하느냐. 이제 그게 우리 엔지니어들의 고민이자 숙제인 거죠. 그리고 이익도 공유를 해야 된다. 특정 이제 어떤 AI 회사가 그 전체적인 이익을 독식해서 안 되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 것 같습니까? 바로 AI가 발전할수록 우리 일자리가 줄기 때문이죠. 일자리가 줄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여러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온갖 그 음악 플레이어 회사도 있었고 뭐 비디오 카메라 회사도 있었지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AI가 나오면서 모든 그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사라져 갔죠.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복지로 일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역시 어떤 그 기업들이 어떤 이익에 공유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람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어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AI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기 경쟁 억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일본.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읽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면 17년이죠. 2017년에 요 AI 네트워크화의 뭐 건전한 촉진과 편익 증진에 관한 원칙해서 협력성, 그다음에 또 투명성, 제어 가능성, 안정성인데 제가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항목은 바로 투명성, 그다음에 책임성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왜냐하면 개발자분들이나 또 이 공학에 계신 분들은 투명성 그러면 이렇게 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 되고 책임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투명성과 이 책임성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성은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각 국가나 기관에서 설명하는 투명성 이런 그 책임성 이런 것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취합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투명성은 자 여기서는 AI 시스템의 입출력의 검증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입출력의 검증 가능성, 입출력 데이터의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판단 결과의 설명 가능성이라고 투명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어 가능성, 안전성은 요 AI 시스템이 하드웨어도 포함되기 때문에 로봇처럼 로봇이나 어떤 하드웨어가 들어간다면 반드시 컨트롤러빌리티, 제어 가능성과 안전성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특히 보안성,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원칙 해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는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제3자의 프라이버시도 침해되지 않게 해야 된다. 제3자의 프라이버시가 왜 침해되지 않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네이버에서 만든 브레인리스 로봇이 이 공항을 쭉 다니면서 경비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혹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쭉 얘가 이 로봇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얼굴을 찍겠죠. 해서 그런 지나가는 사람이 제3자라는 겁니다. 제3자.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를 고려를 한다면 디자인 단계에서 뭐냐면 사람들 지나갈 때 인식을 위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 사진들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우고 그다음에 또 인식된 사람의 정보는 따로 저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제3자의 프라이버시도 이제는 아주 GDPR 작년에 나온 GDPR처럼 아주 이 데이터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규제, 그다음 의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리 원칙, 그다음에 이용자 지원성 해서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AI 시스템이 이용자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또 이용자가 그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 그런 좀 특색이 있어요. 이건 한국에 이제 재작년에 이제 가이드라인 나오고 작년에 헌장이 나왔는데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 해서 PACT라는 이제 대문자로 했는데요. 공공성은 이제 아까 이익의 분배 그 맥락이죠. 책무성. 자, 책무성과 투명성이 앞으로 계속 같이 이렇게 짝이 되어서 나올 건데 그걸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투명성은 모니터링이다라고 온라인 릴타임 모니터링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AI가 어떤 뭐 번역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막 하고 있어요. 그때 비록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물어봤을 때 너 지금 뭐 하니? 너 뭐 할 거니? 왜 이렇게 판단하니?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AI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막 이렇게 복잡한 무슨 알고리즘 썼고요, 층을 몇 개고요, 수학적인 어떤 수식을 썼고 그런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런 과정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 결과를 이용해서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AI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반면에 책임성은 사후에 만약에 어떤 사고를 일으켰어요. 혹은 굉장히 좀 심각한 위해를 일으켰습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을 쳤어요. 사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우버의 테스트 자동차인데 사람을 실제 보행자를 쳤습니다. 그랬을 때 신속하게 한 2달 만에 사고 원인이 나왔어요. 그 전에 한 1년씩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조사하면 1년씩 걸렸는데 왜 그렇게 빨랐느냐? 아마 개발자들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결국 책임성입니다. 왜?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해를 받았을 때 그러면 이 AI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자 그런 액션을 취했는지를 빨리 백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트레이싱을 해서 빨리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만 이 AI를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스마트시티, 지금 부산에서도 스마트시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 인프라에서 전력이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도 점점 AI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어떤 그 구역에 막 교통 혼잡이 발생을 했어요. AI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럼 이거 빨리 고쳐야 되죠. 그죠? 빨리 고쳐야 됩니다. 막 최대한 빨리 고쳐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고치는데 한 달 걸린다, 뭐 며칠 걸린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이런 책임성에 대한 기능, 그러니까 이제 백트레이서빌리티 혹은 이제 조사관이 조사를 할 때 어떤 항목만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쭉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책임성과 투명성 개념입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좀 특징은 투명성 같은 경우 조금씩 달라요. 재밌는 게. 그래서 투명성에서 보면 준비 단계, 우리 AI 개발할 때 준비 단계가 있죠. 기획하고 설계하고 하는 준비 단계에서 그러니까 기술 개발, 뭐 서비스 설계, 제품 기획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죠. 이용자, 소비자, 시민 이런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좀 투명성에 중요하다라고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저와 또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이렇게 또 로보듈리 현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치해서 뭐 그게 3가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이 그 인공지능 로봇이죠. 로봇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인공지능 로봇은 이런 존엄성 보호, 공공선 추구, 행복 추구 이런 기본 가치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 원칙으로는 이런 투명성, 제어 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이런 정보 보호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중국 여러분 중국은 프라이버시에서 굉장히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국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최근에 지난달에 차세대 인공지능 관리 원칙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원칙에서 화합과 우호, 공평과 공정, 뭐 포용과 공유 사실 비슷한 말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제어 가능한 보안, 공동의 책임, 개방과 협력, 민첩한 관리 해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니면 이렇게 키워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투명성이죠, 그죠? 투명성.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봐야 되겠는데 투명성 부분이 일단 눈에 띄지 않죠. 그래서 어떤 그 정부 그 기관의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도 이렇게 AI의 윤리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IEE에서
사실 굉장히 아주 큰 흐름으로 준비를 해왔고 2015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16년에 버전 1, 17년에 버전 2, 그다음에 올해 3월 말에 정식 버전 1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Ethically Aligned Design이라고 해서 저도 여기 커뮤니티 중에 Embedding Values into AIS라는 이 커뮤니티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AIS는 Autonomous Intelligence System은 로봇을 포함한 결국 이제 모든 기계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상황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8가지 제너럴 프린시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타이틀만 한번 보면요. 역시 이제 뭔가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를 결국 이 AI가 존중하고 증진을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웰비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가장 이 AI의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는 그 사람의 어떤 복지를 얼마나 향상시키느냐 그것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 에이전시라고 해서 그런 자기가 자기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안전한 방법으로 쉐어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페이스북처럼 SNS 같은 경우는 자기 데이터를 자기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 그런 거죠. 잊혀질 권리도 보장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GDPR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effectiveness는 자, 요거는 여러분들도 좀 약간 기획한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 자율주행 자동차 뭐 내년에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100% 믿을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을 괴물을 우리가 과연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반대론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AI가 이런 AI 시스템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전체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사망자 수가 어쨌든 그 중요한 이펙티브니스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AI를 시스템에 넣어서 서비스에 넣어서 판매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이펙티브니스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또 설득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트랜스페런시 나오죠. 투명성.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책임성, accountability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 가능성이 조금 더 주안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이 책임성에는 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로봇윤리 전문가 회의에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상윤 교수님이시라고 인공지능 법학회가 있습니다. 법학회 회장님이신데 법 쪽에서도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런 책임성 관련해서 법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결국 항상 사용자는 개발자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잘 이용하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 로봇이 이렇게 공항에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들이 막 몰려들어서 욕하고 막 발로 차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김성훈 교수님이 동아대 오셔서 네이버에서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듀엣을 소개해 주신 클로바 팀에서 결국은 그런 거죠. 그래서 듀엣이 이제 결국은 예약을 받아주고 각종 이제 개인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잘못됐어요. AI의 실수로. 근데 그 예약이 굉장히 중요한 VIP를 모시는 예약이었는데 잘못됐어요. 그래서 법적 책임을 만약에 물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방법은 그런 거죠. 너무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인지 AI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AI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AI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응대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확인을 안 했겠죠. 안 했는데 AI다. 혹시 싶어서 그런 경우는 확인을 해서 나중에 책임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 사용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AI 회사에서는 법적인 책임까지요. 그 다음에 컴피턴스라는 것은 결국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된다는 거죠. 스킬. 필요한 이 knowledge와 스킬도 교육을 해서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AI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 드리고요. Effective Computing이라고 해서 이 정서적인 어떤 능력을 또 AI에 반영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Policy와 Law 이쪽에서도 굉장히 큰 챕터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요 챕터나 Embedding Value라는, 그래서 이제 모럴 에이전트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요거는 자 섹션 이름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섹션 이름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그렇고 EC도 그렇고요. 굉장히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AI를 개발을 해서 배포할 때는 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 만약에 이 value를 AI에 넣고 싶다.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AI에 넣고 싶다고 하면 그 value가 도대체 뭐냐? 그죠? 그것을 먼저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value가 잘 적용이 됐는지. 또 다른 그 트랜스페런시에 관련된 그 논문이나 책을 보면 또 3단계로 나뉩니다. 뭐냐면 AI 개발의 준비 단계 아까 우리 한국의 그 가이드라인에서 나왔죠.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단계, 그다음에 적용 및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AI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셨다면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EEE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EC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EC 같은 경우는 크게 Trustworthy AI라는 아주 정말 괜찮은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장명을 아주 잘했어요. Trustworthy AI.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AI나 또 AI가 이런 그 들어간 로봇을 여러분들 쓰실 때 혹시 얘가 나에게 막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막 걱정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AI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로와 에틱스 그다음에 로버스니스는 이제 기술적 사회적 강인성이죠. 이게 뭐냐면 기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 AI나 로봇이 나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정말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윤리 원칙들, 그 다음에 7개의 요구 성능 항목 이런 것들 있죠. 4개 윤리 원칙들은 일단 보시면 이제 비슷하다는 거 아실 텐데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를 가해서는 안 되고 fairness가 나옵니다. 여기 특히 EC에서는 그래서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약자 혹은 소수자에 대해서 차별 아까 이제 그 콤파스처럼 특정 인종이라든지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데이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좀 안배를 해서 적절한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7가지 구성 요소로는 사람이 이 사용자와 데이터 사이에서 AI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로버스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와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해야 되고요.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을 항상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의 데이터는 자기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시. 그래서 이 트랜스페런시에 이제 결국 역추적 가능 기능, 설명 가능 기능, 그 다음에 여기서는 통신이라고 했지만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사람이 AI와 자꾸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해서 피드백을 얻고 그다음에 현재 AI의 그 어떤 프로세싱 상태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바로 environment입니다. 환경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AI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큰 흐름이 있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요 책임성도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수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유니언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이버시티 그다음에 비차별, 공정성 여기에 굉장히 좀 중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쭉 국가별, 기관별을 비교해 보면 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색들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나중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지입니다. 뭐냐면 이제 평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아주 멋진 이 챗봇, 그다음에 그 가상 AI 비서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여러 이제 항목별로 평가지를 만들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셀프 체크를 하고 그다음 그 기능이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한다.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EC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질문지가 있는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해서 쭉 이렇게 한번 예시를 한 것이고요. 특히 밑에 보시면 데이터 프라이버시 오피서가 있느냐, DPO.
DPO가 이제는 있어야 된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오피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위상이 더 중요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퀄리티, 요 데이터의 퀄리티와 어떤 무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지를 쭉 이제 예시로 이렇게 EC에 그 리포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네스코는 결국 이제 이 그 에듀케이션과 컬처, 요게 E가 에듀케이션이고 C는 컬처죠. 그래서 또 유네스코만의 또 분위기가 있고요. 굉장히 중시하는 또 부분들이 또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그 EC와 비슷한 시기에 해서 여기 한양대 이성욱 교수님 또 이렇게 한국 대표로 이렇게 참석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프린시플들이 쭉 있죠. 쭉 보시면은 결국 여기 조금 이제 여기까지 좀 비슷한데 데모크라시라는 게 있죠. 제2번째 항목에는 뭐냐면은 결국 민주적인 어떤 그 원칙에 의해서 원칙과 잘 결부되어서 개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데모크라시고요. 그다음에 굿 거버넌스라고 해서 통치 체계가 그죠? 이것을 잘 다루는 체계가 잡혀야 된다라는 거죠.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명료하게 표시하는 것이 굉장히 좀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레귤러 리포트를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매년 연례 보고서 같은 것을 정부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혹은 이제 뭐 보호하고 후원하고 이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유네스코답게 그렇죠? 유네스코답게 이렇게 딱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결국 서스테이너빌리티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삶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그 AI와 IT 기술의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항상 이제 고민을 하고 AI for Earth라고 해서 그렇죠. AI가 결국 이제 이 환경의 어떤 기후 변화를 막는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하자라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움직임이죠. 자, 그래서 이제 포커스를 자, 이 유네스코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 이 센트럴 에틱스들은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교육 쪽에 좀 이제는 AI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 지금 뭐 한국도 한 3,600명인가요? AI 전문 인력이 그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잠시 이제 홍보를 하면 동아대에서도 내년에 AI 대학원을 이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부산 동남권 지역에서 AI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컬처 이 부분도 이제 중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스 그다음에 아프리카 굉장히 후발주자죠. 아프리카는 기술에라는 면에서.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열심히 AI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왜냐하면 기술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아프리카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AI를 통해서 빨리 선진 그 개발국들을 쫓아가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젠더 이슈. 그래서 이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참여를 또 높이게 하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 이걸 쭉 읽으면서 영어 공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좀 내용이 길긴 한데 읽어보시면 감동과 함께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유네스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OECD 역시 이제 OECD는 정말 이 전 세계적인 선진국들이죠. 선진국이다 보니까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책.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이제 이런 정책이 앞으로 이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미리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정보를 얻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OECD에서는 AIGO라고 해서 이런 이제 그룹이 있고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특히 유네스코 같은 경우 각 그룹이 있어요. 뭐 코메스트 그룹이 있었고 EC 같은 경우는 하이렉이라고 해서 H렉이라고 해서 이런 엑스퍼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들에서 이런 작업들을 쭉 해왔고요. 이런 항목들과 문장들을 만드는 주된 역할을 했었죠. 저도 아마 한국에서 그런 그룹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결국 이제 AIGO라는 그룹에서 만든 이런 원칙들은 처음에는 이제 Inclusive Growth, 뭐 Sustainable Development 해서 어떤 함께 발전해야 된다, 지속 가능하게 그런 내용이겠고요. 자, 인간 중심이어야 되고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로버스니스와 Security, Safety 해서 책임성 해서
사실은 뭐 그 비슷한데 이 부분을 좀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제 policy maker, 이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recommendation입니다. 이게 그냥 말은 이제 권고 아니지만 이후에 이것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I 리서치와 디벨롭먼트에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며칠 전에 손정희 회장이 우리 대통령 앞에서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AI를 위한 정책적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정책 기반화하시는 분들이 AI 관심을 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개발자나 사용자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터내셔널 코오퍼레이션까지 이 AI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카카오 알고리즘은 주로 이제 요 데이터 관련해서 자, 차별이라든지 또 독립성을 갖추고 이렇게 수집을 하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거 같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고리즘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한다.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의 어떤 영업 비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만의 노하우, 영업 비밀인데 그것은 이제 그것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합의점 같습니다. 기업에서 AI 개발하는 기업에서 네이버처럼 나중에 이제 어떤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구글에서 7대 원칙을 18년에 발표를 했고 지금까지 쭉 설명된 내용이고 특히 사용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도 특히 이제 킬러 로봇 해서 또 인권을 위배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약점에 대해서 한번 쭉 간략하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해결책에 대해서 또 한두 가지 이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점은 역시 좀 처음부터 제가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게 성능을 높일수록 복잡해져요. 그래서 왜 어떤 성능이 잘 나오는지 혹은 왜 안 나오는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원인 파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사회 인프라에 이제 적용할 때 긴급 복구 정비가 어렵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계속 데이터가 바뀔 때 또 새로운 데이터나 기능이나 어떤 분야에 적용될 때 빨리빨리 이렇게 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구글에서 오토ML이 많이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토ML, 그러니까 자기 자신 AI 자신이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어떤 그 통합된 해결책으로서 설명 가능성, 그다음에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Human in the Loop Machine Learning이라는 이제 분야가 또 굉장히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Explainable AI라고 해서 XAI라고 해서 지금 울산대 최재식 교수님도 열심히 이제 개발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머신러닝도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용어들을 앞세우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를 시각화할 수 있으면 이 설명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이렇게 설명을 이 어떤 특성이 사용되었고 어떤 인스턴스가 사용되었다. 혹은 수학적 모델을 또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 대신 설명성은 일반 사용자에게 설명 가능해야 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반 사용자에게 수식을 이야기하면 전혀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Cognitive Response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딥러닝이 내놓은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트러스트와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것을 그 결과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다음에 믿는다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컨피던스를 이제 척도로 삼아서 그 두 척도를 이용해서 결국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혹은 도메인 노리지를 사용해야 된다 해서 또 태스크 흐름에 관련된 일지도 이제 쓴다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예를 가져왔는데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해서 어떤 영상을 인식을 했을 때 어떤 근거로 인식을 했는지를 이 히트맵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한다 혹은 나무를 자른다고 했을 때
이런 그 상황 판단 결과를 어떤 부분에서 주로 이제 큰 중요성을 놓고 판단했느냐라는 것이 붉은색으로 잘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느냐 했을 때 이 캠 기능을 사용하면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도관 고장 예측 적용 예인데 이게 이제 휴먼 앤 머신 러닝이라고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트랜스페런시 또 설명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휴먼 인 더 룹 시스템입니다. 뭐냐면 우리 최근에 수도관에서 붉은 물이 나왔죠,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수도관을 이제 교체하는 것을 예측하는 AI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도메인 엑스퍼트가 사실은 그 이런 AI를 개발하는데 아주 깊이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AI 개발 룹 안에 들어와서 계속 뭐 초기 단계부터 피드백 단계, 적용 단계까지 계속해서 슈퍼바이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데이터를 모았으면 어느 지역의 수도관을 정비를 할 건지 새로 교체를 할 건지 하는 그런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클리닝하고 도메인 오버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빨간색은 개발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 개발 단계에서는 AI를 사용해서 도메인 데이터를 이용하고요. 모델링하고 시각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나중에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사용자가 어떤 불만이라든지 또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또 이렇게 같이 AI와 또 이 안에 있는 도메인 엑스퍼트가 같이 이렇게 해야만 트랜스페런트하고 트러스트워디한 AI를 만들 수 있다라는 좋은 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동아대에서 제가 개발하고 있는 그 모럴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챗봇 기반을 하고요. 특히 이제 소어라는 인지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이런 그 가정 서비스 몇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일단 챗봇으로 응답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5가지 원칙, 이 도덕 규칙에 기준을 해서 판단을 해서 때로는 거부도 한다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을 이제 5가지 원칙으로 하고요.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챗봇 챗스크립트라는 챗봇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인데 아버지가 물 갖다 줘 하면 아버지의 질병을 한번 아버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얘가 리트리브를 해서 물과 그 질병 간의 관계성을 파악한 후에 그 질병이 그 물에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충치가 있는 딸이 뭐 캔디를 가져다 줘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딸 이름이 미나김인데요. 서로 두 정보를 검색을 해서 비록 캔디를 갖다 줘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면 기분은 나쁘겠죠. 기분은 나쁘겠지만 갖다 줬을 때의 그 전체적인 효용성,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 더 전체적으로는 비록 그 아이의 어떤 인권도 있지만 권리도 있지만 안 갖다 주는 것이 헬스케어에 좋다라는 전체적인 판단을 이 5가지 원칙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 올해 뭐 9월이나 10월쯤에 이 GitHub에 이제 전체 소스 코드를 다 올릴 예정인데요. 지금 아주 단순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할 거고, 이게 이제 설명 가능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한다면 만약에 아이가 왜 내 사탕 안 갖다 줘라고 화를 내면 이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너는 지금 이 충치가 있지. 그 다음에 캔디에는 또 충치의 캔디가 안 좋지. 그래서 안 갖다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 아이가 그래도 수긍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냥 쭉 보여주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중요 정보를 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개발하고 있는 요게 산업부 과제인데 내후년 4월까지 쭉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챗봇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AI 스피커를 써야 되는데 우리 네이버에서 개발하고 계시는 클로바 챗봇도 같이 접목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픈소스 과제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다 공개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요 robofriend.kr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그룹의 도덕적 로봇 시스템 약자로 도로시죠. 그래서 여기 도로시도 안에 보면 로봇이죠. 얘가 로봇이죠, 그죠? 그래서 도덕적 로봇 시스템이라는 그룹에 들어오시면 거의 아주 실시간으로 새로운 그 로봇윤리 혹은 AI 에틱스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한국 로봇학교 로봇윤리 연구회 제가 지금 회장으로 있는데 연구회도 이제 가입을 하시면 또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아까 구글의 윤리 쪽을 보니까요. 네. 거기는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이 보이던데요. 저 원칙 안에 저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책임성. 네. 투명성은 여기 5번째 강력한 예. 개인정보 보호 있고요. 책임성은 일단 사회적으로 유익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사용되지 않아야 할 부분 보시면은 피해를 끼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책임성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무기 부분.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성 무기에 AI가 들어갔을 때, 그렇죠. 만약에 아예 원천적으로 이런 무기에는 AI를 넣지 않겠다. 사실 이게 메이븐 프로젝트라고 해서 구글의 영상인식 기술을 그 펜타곤에서 쓰겠다라고 해서 구글에서 엄청난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반대를 했었어요. 메이븐 프로젝트의 그 후유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책임성이 관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인간의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는 쓰지 않겠다. 원천적으로. 네, 아마 좀 이렇게 회사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보다는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분에는 조금씩 이런 그 피해를 일으키거나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는 AI가 이 구글의 AI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윤리 가이드라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일반적으로 법이나 근데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제안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교수님 발표를 꼭 듣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말씀하신 새로운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방식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윤리라고 하는 걸 너무 강요하면 윤리 과잉이 돼서 실제로 어떤 개발에도 저해가 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제로 개발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윤리에 대한 논의와 그런 어떤 개발자들의 어떤 개발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마 답은 없겠죠. 계속 서로 간에 어떤 간극을 이렇게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쭉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앞으로는 법제화되고 규제가 되고 인증으로 이제 그 구체화될 거예요. 그러면 개발 단계에서 이제는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선언적인 가이드라인이지만 개발 단계에서 나중에 이렇게 먼저 혹시 수출하려는 국가, EU냐, 미국이냐, 일본이냐 이런 국가에서 이런 관련된 규정들이 혹은 규제들 혹은 인증과 관련된 혹은 표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이걸 확인하셔가지고 그럼 이 기능은 우리가 없다. 그래서 투명성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관련된 투명성이 이런 걸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나왔을 때 이게 없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막 고생해서 막 밤새가면서 개발하신 코드를 실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큰 어떤 현재의 프레임을 이제 보셨으면 하고요. 또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요구 사항이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것,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감각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아까 제가 그 마지막에 보여드린 요게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먼 인 더 룹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막 기획하고 하잖아요. 그죠? 디자인하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는 도메인 엑스퍼트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자도 들어와야 된다. 사용자의 피드백도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요 모델을 제시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클로바에서 멋진 이제 AI 서비스 시스템이 나오면은 요런 어떤 프레임을 이용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같이 모여서 혹은 이제 어떤 레드 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드 팀 뭐냐면 개발자 팀 안에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약점이나 문제점을 계속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정말 아주 비판적인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될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나? 이런 계속해서 뭔가 비판하고 또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믿을 만한 그런 기능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개발하는 어떤 스타일도 이제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 예전 방식으로 개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개발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사용자들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개발한 AI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아까 질문지 보여드렸죠. 그래서 EC 들어가 보시면 EC 그 리포트 아까 보여드린 Trustworthy AI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꼼꼼하게 엄청 꼼꼼하게 질문지 만들었어요. 물론 예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자 우리나라에서 팔려면 이걸 만족시키는 걸 다 보여줘라. 라고 증명해라라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 AI 개발의 패러다임. 그리고 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이제는 정말로 이 AI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금 바꿔가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데 대한 잠재적 위험성 이런 것을 우리 개발자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최소화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개발자들이 우리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윤리학자나 법학자 이런 분들과 서로 소통을 자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그 역할을 하는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소통을 많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에 모이셔가지고 또 함께 또 토론하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